저기 지금 그럼 해볼까요? 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선기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튀어나와도 됩니다. 튀어나와도 돼요. 저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그 경사지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설치하죠? 이렇게 옹벽 여기 이렇게 옹벽 설치하잖아요. 옹벽 설치하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차 세워두는데 여기 밑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세워뒀는데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물 떨어져가지고 차 위로 물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거 한 번도 없으신가요? 이렇게 옹벽에 보면은 파이프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왜 공사를 졌다고 그랬지? 뭐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자, 나와도 됩니다. 자, 2번이요.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조경 의무가 없죠. 가설 건축물은 금방 지었다가 금방 없애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경 의무가 없죠.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경 의무가 없었죠. 축사. 자, 그래서 돼지 분뇨 이야기했습니다. 돼지 분뇨. 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경 의무가 없고요. 자, 그리고 3번이요. 습한 토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방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아침에 올 때 자유로 타기 전에 이제 하늘공원이죠. 하늘공원. 이제 이름은 이제 하늘공원인데 원래 그게 난지도잖아요. 난지도. 난지도 위에 보면은 상암 경기장도 이제 세워져 있고 뭐 이제 건축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건축물 짓기 전에 거기에 뭐 지방 개량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토, 흙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붕괴되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한 조치 당연히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4번이요.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우리 그 공법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사를 잘 보시고요. 끝에 뭐뭐 하여야 된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첫 번째는 문제 보실 때 첫 번째는 끝에 끝나는 거 이제 조사 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잘 보시고 숫자는 항상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이죠. 지금 4번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대지는 지금 4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돼요. 도로의 기본적인 넓이는 얼마였죠? 도로가 되려면? 그렇죠. 도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의 폭은 이제 4m입니다. 4m 이상이 돼야 일단 도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도로에 땅이 이렇게 접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도로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바보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맹지라 그랬습니다. 맹지. 그래서 도로에 일단 접해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 있어야 되느냐?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가 접해 있는 부분이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자, 외우시고요. 5번이요. 담장의 지표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보면은요. 우리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는 이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도로가 되는데요. 도로의 여기 중심선이에요. 그 도로에 이제 건축물은 이제 그 대지는 이 도로 항상 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대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장화 모양이다, 신발 모양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건축물이 이제 도로에 접해 있으면 이제 그 여기 이쪽은 이제 대지고요. 이 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건축선이 존재하는데 이 빨간 거를 이제 건축선이라고 볼게요. 빨간 게 이제 건축선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 해가지고 이제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이 있는데 지하에는 이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는 이 건축선 원래 건축선 바깥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선 이걸 이제 건축선 안쪽으로 이 대지 입장에서는 건축선 안쪽으로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지을 수가 이 지상에서는 건축선을 넘어가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는 건축선을 넘어서 이제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가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사랑의 교회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새 막 또 말 많던데, 뭐 저는 종교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신문 보면, 이렇게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축선을 넘어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여기 요만큼 지금 건축선을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상이죠. 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선을 지금 여기는 지금 일단 건축선 안쪽에 대지 쪽으로 붙어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서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 주출입구가 있잖아요. 주출입구가 딱 있어요. 근데 딱 열었는데 이게 건축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짝 열었는데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니까 여기 당연히 창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창문도 이렇게 있는데 넘었더니 창문 열었더니 바깥으로 여니까 창문 열었더니 건축선 통과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이 높이가 이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할 때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어떻습니까? 4.5m죠. 4.5m를 넘어가는 건축물. 그러니까 4.5m 여기인데, 이 4.5m를 넘어가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된다는 거예요. 4.5m. 왜냐하면 대형 트럭이죠. 큰 트럭들이 이렇게 도로를 웅 하고 지나가는데 4.5m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출입구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건물 지을 때 안쪽에서 열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바깥으로 못 열게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5번이 담장의 지표 위 부분,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이게 땅 위죠. 땅 위 이쪽. 자,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지하는 상관없다. 수직면을 넘어서도 된다.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자, 지하의 경우에는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6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알맞은 것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24회 문제인데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분의 몇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자, 숫자 항상 나온다 그랬죠. 공개공지는 뭐였어요? 큰 건축물,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이제 우리가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거. 소규모 휴게 공간, 소규모의 휴게 공간을 우리가 공개공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뭐 정자, 파고라 뭐 이런 것들 설치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테이블, 의자라도 갖다 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개공지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휴게 공간인데 뭐 담배 필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이죠. 자,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몇 분의 몇 이하입니까?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조례라고 하는 거는 지역 자치법규죠. 그래서 지역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조례로서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대지의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1.2배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1.2배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자, 그러니까 원래 어떤 지역에 이제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상, 그 10층짜리 짓겠다라고 하는 건축물이 이제 그 대형 건축물이어서, 공개공지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이다라고 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는데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용적률의 1.2배죠.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가로에는 1.2배가 들어가겠죠. 자, 원래 어떤 지역마다 항상 적용되는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우선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이요.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대개는 학교를 이제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패스 이렇게 하시거든요. 패스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용적률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용적률. 자, 공식이 우리 여기 공법에서 몇 개가 안 나와요. 합쳐봤자 한 4개 정도 될까? 네, 4개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뭐였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그렇죠? 연면적 곱하기 100.
저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원래 이제 삼순환 처음 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혹시 오신 분들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요것만 끝내고 첫 수업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해요. 시간이 지금 뭐 5개월 이상 남았죠?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말씀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은 충분해요. 뭐 이거 말고 뭐 1, 2차를 함께 하셔도 사실 5개월 정도면 다 하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 하실 수. 물론 이제 전업 수험생이 아니면 5개월은 좀 짧아요. 짧은데, 만약에 전업 수험생이면 지금 뭐 그건 당연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하실만한 기간이에요. 뭐 전업 수험생이 아니어도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충분한 기간이에요. 자, 일단 용적률을 하다 말았는데요. 용적률은 일단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었죠.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였어요. 지금 문제에서 바닥 면적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연면적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이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00은 얘랑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보면, 자, 100, 여기 100 곱하기 100의 연면적은 또 얘랑 곱해주면 같은 거죠. 그래서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100 곱하기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그래서 우리가 이것 1이니까 얘하고 곱해주고 얘하고 곱해주고 얘하고 얘는 곱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A분의 B 곱하기 A분의 C분의 D라고 하면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100 곱하기 연면적은 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자, 그냥 요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래서 1 곱하기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요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0은 여기 1분의 100이니까 얘랑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 곱하기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인데, 왜 이렇게 왜 썼냐면, 우리가 연면적을 알아야 이제 각층 바닥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요거 100을 없애려면 이제 100이 요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요렇게. 100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용적률이 얼마냐면 150이죠. 150이고 대지 면적이 160이래요. 그런데 여기가 용적률이 150이고요. 대지 면적이 160입니다. 160.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약분하면 얼마예요? 하나, 둘 없으니까 15 곱하기 16 하면 얼마인가요? 240인가요? 그쵸? 240 메타 제곱이 되겠죠? 240 메타 제곱인데, 문제에서 지상 3층 그리고 지하 1층의 건축물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하 1층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저기 1층, 여기 2층, 여기 3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지상 1층의 바닥 면적, 그리고 지상 2층의 바닥 면적, 지상 3층의 바닥 면적, 요 세 가지를 더해서 요 값이 지금 240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240제곱미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3층의 합이 240이니까 나누기 3 하면 한 층에, 1개층의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8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8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8번이요.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이요.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 면적이 산입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맞는. 자, 필로티는 뭐였어요? 기둥으로 구획된 거.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건축물 이렇게 지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긴 그라운드 레벨이고요. 우리가 이런 건물 많죠. 이렇게 뭐 빌라 형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 기둥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기둥으로 지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출입구예요. 사람 일로 들어갑니다. 차 였다가 세우는 거예요. 차 였다가 세우는 거, 이런 거 많죠. 1층에도, 지상 1층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연면적 계산할 때 지상층의 면적에 연면적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요 부분 이제 필로티로 구획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지상층의 경우에는 이거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로티로 구획되거나 또는 지상에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 얘기고요. 자, 1번 이제 필로티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으로 건축된 이 건축물의 지상층 바닥 면적은 그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연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자, 2번이요.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그랬는데 맞는 이야기죠. 층고가 2m면 바닥 면적이 산입됩니다. 얼마였죠? 층고가? 그렇죠. 예, 1.8. 그리고 또 하나 1.5짜리도 하나 있죠. 예, 우리 수업 때 했었고요. 예, 합격입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네, 그리고 3번이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우리 서브에도 있었고 했었죠. 자, 그래서 피난 안전 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왜 포함 안 시키냐면 만약에 건축주 입장에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바닥 면적이 넓어야 내가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피난 안전 구역 같은 경우를 지금 연면적에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내가 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럼 낮아지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 다 염려를 해가지고요.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 정말 불나고 뭐 화재 나고 어떤 그 위급한 때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하시오라고 해서 이런 면적을 이제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4번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이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보면 트러스 구조로 해가지고, 트러스 구조 아시죠? 뭐 이렇게. 아이고, 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집에서 그림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철제 부재로 된 거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트러스나, 뭐, 그런 거 오각형 트러스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건 그냥 공장이에요. 이렇게 여기 뒤에 그냥 막으로 이렇게 둘러싼 거. 이런 거 왜 저기 보면은 그 589 막 이런 데 가보면 거대한 텐트인데 그 안에 이렇게 그 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돔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트러스 철제 구조물로 이렇게 해놓고 뭐 그 안에 천막으로 이렇게 씌운다거나 뭐 이런 건축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근데 층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이 높이를 자,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뭐 예를 들어서 16m다. 그러면 4개층. 20m다. 그러면 5개층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5번이요.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자, 우리 이거 연습도 많이 했는데 발코니 바닥 면적은 전체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죠. 장축으로부터 뭐예요? 1.5m를 빼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 문제는 이제 외워주세요라고 했는데 볼까요? 우리가 발코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발코니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서비스 면적. 그러니까 이쪽은 실내예요. 안쪽 여기 사람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발코니예요. 실외. 자, 여기가 발코니인데요. 예를 들어서 높이 여기 길이를 1.8m 그리고 장축의 길이를 4.5m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4.5m가 되는 거죠. 자, 요건 그냥 외우세요. 자, 길이가 4.5고 요게 1.8이에요. 그러면 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면적, 이 발코니 면적도 과연 전체 뭐 연면적이나 바닥 면적에 포함시킬 거냐. 이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서비스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건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만을 포함합니다. 발코니는 일부만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긴 축이 뭐예요? 4.5m잖아요. 이게 가장 길잖아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1.5m를 뺍니다.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1.5m. 수직 방향. 그러면 자, 나머지 요 부분 얼마 남아요? 1.8에서 1.5 빼니까 0.3m만 남죠? 0.3m. 지금 빗금친 부분. 이 부분만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장축에서 1.5를 빼고 그럼 나머지 0.3 남죠? 그러면 0.3 그럼 이게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0.3 곱하기 이 길이가 4.5니까 자
0.3 곱하기 4.5가 되겠죠. 0.3 곱하기 4.5.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산해 보니까 이 답이 1.35였어요. 꼭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35m 제곱을 이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일부만을 포함하는데 얼만큼 포함할 거냐? 장축에서 1.5 뺀다. 자, 그리고요. 계속 8번, 5번이 틀렸죠. 9번이요.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되는 경우. 자, 지난번에 이것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뭐 어떤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있든 뭘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주택단지죠. 주택단지였는데 주택단지 사이로 도로가 지나갑니다. 고속도로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로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별개의 단지로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쪽은 왼쪽은 A 단지로 보고 이쪽은 B 단지로 봐야 되냐. 아니면 같은 그냥 A 단지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하나의 주택단지였는데 이 주택단지 사이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거나 또는 20m 이상의 일반 도로입니다.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간다거나 또는 8m 이상의 예정도로가 지나가는 거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별개 단지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별개 단지로 본다. 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9번이요. 자, 1번 볼게요. 1번 빼고 2번부터 볼게요.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이거는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고속도로로 지금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자, 3번 볼게요. 폭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자, 이거 몇 글자예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죠? 예. 네. 그래서 8글자니까 8m예요. 그래서 8m 이상의, 지금 원래는 법에서는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라고 하면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10m니까 당연히 8m가 넘어갔으니까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얼마나 세게 달리겠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무단횡단하다가 여대생 둘이서 무단횡단하다가 바로 치웠죠.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특히 여기 파주 여기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밤에 수업 끝나고 이렇게 차 여기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도.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아무튼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자동차 전용도로를 분리된 주택단지, 이거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A단지, B단지 따로 봅니다. 자, 그리고 5번 보면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해서 지방도로를 분리된 주택단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데 문제가 물어본 건 지금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되는 거는 뭐냐? 자, 1번이죠, 1번. 폭 12m 일반 도로를 분리된 주택단지. 자, 일반 도로를 분리되려면 20m 이상이어야 됩니다. 20m 이상이어야 일반 도로인데 지금 질문에서는 12m니까 20m 요건을 충족 못했죠. 따라서 이건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고요. 10번이요. 자,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우리 주택법에 따를 때 조합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직장주택조합이 있었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있었고, 리모델링 조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가장 유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수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수선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리모델링 조합이었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건이 뭐였어요? 그 조합에 가입하려면 85제곱미터 이하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거나 또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거나 5화죠. 5화 하거나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그 지역주택조합, 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할 걸 요건으로 했었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결성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이었어요. 자, 1번이요. 틀린 거 찾는 거죠.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국장. 자,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국장이라고 할 겁니다. 끝까지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장에게 주택건설 사업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함께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등록사업자 플러스 조합 또는 등록사업자 플러스 토지 소유자 또는 등록사업자 플러스 고용자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었어요. 그쵸? 네. 전설 아니잖아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공동으로 그 주택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별개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자, 2번이요.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어떤 위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법에서는 그 책임의 근본이 두 가지가 있죠. 민법 교과서가 요즘에는 이제 개정판이 한 이만해요. 지금 요즘 현재 대학 교재로 쓰고 있는 게 한 1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이제 교수님들이 쓰시는 거죠. 근데 한 1800페이지 되는데 그 민법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우리 어떻게 배우셨어요? 민법에서는 사인 간의 분쟁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민법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이거 왜 지금 하냐면 이따가 나는 공법할 거기 때문에 민법하고 대비되는 거라서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인 간의 분쟁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민법이었는데요. 이 민법책 그럼 1800페이지짜리를 한 글자로 줄여보세요라고 하면 책임이에요. 근데 책임인데 어떤 책임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배상 책임입니다. 배상 책임. 돈으로 얼만큼 갚아줄 수 있는데 얼마나 갚아줄 건데 라고 하는 게 민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계약상 책임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등장하죠.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위법행위를 통해서 A가 B한테 어떤 가해 행위를 했거나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B에게 지금 위해를 가했다. 근데 만약에 위해를 가한 상황인데 둘 사이에 계약이 존재한다면 계약을 물고 들어가서 계약상 책임을 물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계약상 책임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C하고 D 사이에 어떤 분쟁 관계가 생겼는데 C와 D 사이에는 계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불법행위 책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을 한 단어로 써봐 그러면 이건 책임이고요. 책임을 그럼 두 줄로 써봐 그러면 계약상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민법을 요약하면. 자, 뭔 얘기 하려다 이거 했지? 공법. 예, 그래갖고, 다음 시간에 좀 이따 공법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2번 다시 읽어보시면, 자,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중간이요.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계약상, 조합하고 조합원은 당연히 계약을 묶여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상 책임을 추궁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조합에게. 자, 그리고요. 3번이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맞죠? 주택법 같은 경우는 싹 밀어버리고 그 위에 30호 이상,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지를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지의 소유권이 없다면 사용 권한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80% 이상은 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80% 이상, 95% 미만을 얻게 되면 어때요? 원래 그 지역에 10년 전에 소유권을 얻어서 계속해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는 나가라 라고 청구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자를 뺀 나머지 사람한테는 80% 이상만 지금 사업 시행자가 대지에 그 사용권을 갖고 있다면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80% 자 외워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자,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것만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 전용 면적 7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있죠. 우리 아까 그 주택조합의 자격원이 되려면 어때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거나 그렇죠? 또는 무주택자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자격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있다. 자, 농지법이요. 농지법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서브하느라고 이제 교과서를 못했는데 잠깐만 볼게요. 5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책 다 갖고 오셨죠? 511페이지 하나 보고 이제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곁다리예요, 사실. 그냥 이런 문제도 나온다 정도입니다.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511페이지. 자,
511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가 이 앞에 용어의 정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지금 6개 법이 있는데 6개 법 앞머리에 항상 용어의 정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상 이제 보셔야 돼요. 조금 보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리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와요. 매 단원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요걸 안 하고 지나갔는데, 자, 1번부터 510페이지 하단이요. 자, 보겠습니다. 농지 해가지고 농지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저 1번 보시면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밭을 말하는 거고요. 답은 벼나 미나리 이런 재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논이에요. 논. 답은 논을 말하는 겁니다. 논. 그리고 과수원 있죠. 과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법적 지목. 법으로 정해진 이름. 법으로 정해진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지라면 농지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농지의 정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단연생 식물이에요. 1년생 식물이 아니라 단연생 식물입니다. 단연생 또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경작하거나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연생의 대표적인 게 주로 인삼이 되죠. 인삼. 인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인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훔쳐 먹으면 특수절도입니다. 네, 특수절도. 저희 집도 옛날에 인삼을 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인삼은 큰일 납니다. 혹시 그 지방에 인삼 산밭 보셨죠? 산밭 다 서울 사세요? 아니죠? 네. 산밭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예전에는 왜 저 밭에 가보면 이렇게 차양막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인삼 그 밭이 이렇게 막 저기 뭐 금산이라 이런 데가 되게 많은데 저게 뭐냐 이렇게 하시는 저희 학생들은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까만색으로 차양막 해 안 들게 한 길이가 1.1m 정도 돼요. 1.1m.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위에 차양막으로 이렇게 해놓고 밑에 이렇게 뭐 심어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청주가도 많더라고요. 되게 도로가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까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뚜껑 있는 게 이렇게 막 다다다닥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다 인삼 심은 거예요. 인삼. 근데 이거 괜히 여기 괜히 아무튼 근처에도 얼쩡거리지 마세요. 엮입니다 이거. 그래갖고 예. 자,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일반 절도가 있고 특수 절도가 있는데요. 특수 절도가 되면은 일반 절도의 형기의 2배예요. 예, 그래서 보통 폭행 같은 경우도 일반 폭행이 있고 특수 폭행이 있죠. 특수 폭행 같은 경우도 일반 폭행의 형기의 2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특수자가 붙으려면은 2인 이상, 사람 2명 이상 그 합동으로 또는 야간에 일몰, 해지고 6시 이후에 사람 때리면 특수폭행이 돼요. 그래서 해가 졌는지 안 졌는지 혹시 누구 때리고 싶으면 해가 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하세요. 시간을 딱 보시고 일반이야 일로 와 그래갖고 이렇게 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2번 보시면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년생 이상인 식물, 요걸 우리가 단연생 식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연생 식물이라고 정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기 2번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 있죠.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설. 자, 이런 것들을 계량시설로 한다. 그 위에 보면 2번에서 중간에 자, 토지의 계량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해당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농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농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전답 과수원하고요.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이것도 농지가 됩니다. 유지는 뭐냐면 연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연못이에요. 연못. 그리고 양수 배수니까 물을 받아들이거나 물을 빼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로 물 지나가는 거고요. 농로 제방. 제가 예전에 그 수로에서 놀다가 북한으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혹시 그 얘기는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첫 시간이니까 한번 얘기해. 제 시골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서울 와서 제가 19살 때 서울 왔거든요. 19살 서울 왔는데 말을 안 하고 학교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가 강남에서 왔나 아니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시커멓고 막 이런데 그때는 이제 좀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안 하고 애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촌스러워서 그랬던 건데요. 근데 원래는 되게 수다스럽습니다. 되게 수다스럽고 말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튼 애들이 생각할 때 제가 혹시 강남 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원래 되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어디 출신이냐면 저기 휴전선 근처에 살았어요. 휴전선인데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강이에요. 한강하고 우리 서해바다, 인천 바닷물하고 만나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북한이에요. 북한. 근데 우리 집 여기 파주가 북한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찍어보면 우리 집이 더 가까워요. 북한하고. 얼마큼 가깝냐면 이거 얘기 방송 아무튼 되게 가깝습니다.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되게 가까워요. 되게 가까운데 여기가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DMZ 안에 있어요. DMZ 안에 있는데 여기 이제 논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어렸을 때죠. 여기서 이제 여름이면 여기서 홀딱 벗고 이제 다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몇 학년, 한 1, 2학년, 8살, 9살 막 이쯤 되는 거죠. 막 애들하고 막 노는데 여기가 8월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수로를 개방하는 시기가 있어요. 수로를 개방하는데 수로가 우리는 여기를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수로 큰 수문이 있어요. 수문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개방을 합니다. 여기 개방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살이 여기서는 물살이 빨라져요. 빨라져가지고 확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좀만 가면 북한이에요. 네, 북한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납북될 뻔했죠.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떠내려간 적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살려 아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해병대 이사단이 지키고 있는데 와가지고 딱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머리 잡고 이제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는 관계로. 네. 그래서 아무튼 해병대 만세고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농지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511페이지 가시면 자, 3번에 농업인 있죠. 농업인 보시면 거기 1번이요. 농업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하느냐? 거기 1번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자, 그 옆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여기 한번 적어 보면은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1000제곱미터 이상의 지금 농업에서 이제 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90일 이상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정의한다.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축산업도 있어요.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상이에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자, 120일 이상. 근데 이자도 이제 농업인에 해당되는 거죠. 120일 이상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밑에 나오는데 자 보고 갈까요? 2번 보시면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자 이런 걸 재배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체크하세요. 이 사람도 농업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그러니까 크기가 대중소예요. 그래서 대가축은 뭐냐면 소나 양을 말합니다. 큰 거 있잖아요. 소나 양. 그리고 죄송해요. 소예요, 소. 대가축은 그냥 소고요. 소. 중가축이 양하고 돼지입니다. 중가축이 양하고 돼지요. 대가축은 그냥 소고요. 자, 대가축은 그냥 소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가축은 양하고 돼지요. 크기가 중자니까. 그리고 소가축은 이제 작은 건데, 토끼나 밍크예요. 토끼, 밍크. 토끼 있잖아요, 토끼. 자, 토끼나 밍크. 요걸 이제 100두 이상. 사육하는 자. 사육하거나, 그 밑에 줄이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자도 농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번 다 외우시고요. 네 번째,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자, 이것도 하나 이제 기억하세요. 자, 120만 원 이상. 1년에 매출액이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120만 원 이상. 1년에 매출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 농업인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의 정의가 4가지가 나왔죠? 4가지 외우시고요. 밑에 농업법인 하나 볼까요? 농업법인 나왔는데 첫 줄에 중간에 영농조합법인과 자, 두 번째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자,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3분의 1 이상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자, 2가지.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세요. 여기까지 이거 책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볼게요. 문제 아까 우리 농지법 하다 말았는데요. 자, 1번이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아까 우리 봤던 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면
자,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어디 나왔냐면 510페이지 맨 위에 아까 우리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그 경작지로 이용된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농지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두 번째,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목이 땅 이름이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 그 교재에도 지금 보면 여기 교재 여기 저기 농지 제외 510페이지 맨 밑에 이번에 농지 제외 있죠. 자, 요걸 뺐네. 자, 농지 제외 보면 거기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요거는 3년 미만인 토지. 그러니까 요거는 농지에서 재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년생 식물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아까 농지로 적용되는 그 영역이 다년생 식물 계속해서 이제 생장하는 식물 그런 걸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3년 미만인 토지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농지에서 제외가 된다. 따라서 지금 보면 인삼을 재배하는데 4년이다라고 하면 농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가 돼요.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가 된다. 자, 세 번째, 소가축 80도를 사용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아까 며칠이었어요? 120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이 된다. 120일 이상 축산업,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판매액이에요. 판매액. 이윤이 아니라 판매액입니다. 자, 판매액 120만 원이면 농업인이다. 자, 네 번째요. 3,0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90일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90일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 어때요?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자, 왜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90일 이상 농업이니까 엔드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영하거나 또는 90일 이상 농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그래서 요거 지문 자, 조금 좀 이렇게 한번 요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잠깐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40문제가 나오잖아요.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2문제는 이것보다 지금 읽은 이 지문보다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번 우리가 이게 엔드 조건이냐 오화 조건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본 문제였잖아요. 근데 40문제 가운데 12문제는 우리가 맞추세요라고 해서 주는 문제예요. 그냥 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읽은 지문보다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문제는 그냥 다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하나 더 높은 난이도가 주는 문제보다 더 난이도 높은 게 또 12문제가 나오는데 요게 요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다 맞추면 우리 24개는 맞추시잖아요. 그쵸? 혹시 다 못 맞춰도 20개 근접은 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몇 개예요? 16개잖아요. 16개. 자, 16개만 맞추시면 돼요. 40문제 가운데. 자, 그리고요. 5번 볼게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 경영도 위탁 경영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남한테 맡기면 일부를 맡기더라도 그거는 위탁 경영에 해당된다. 맞고요. 6번이요. 상속에게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상속을 받았어요. 나 서울 사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농지를 상속해줬다라고 한다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이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동하는 자는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농지 소유는 1만 제곱미터 이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8번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뭘 안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이거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잖아요. 요거 맨 주는 문제 12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12문제에 해당된다. 요 정도 난이도예요. 근데 요거는 다 맞추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요거 계산했던 거 요거는 이 12문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리고요. 9번이죠. 자, 학교 공공단체가 시험지, 실습지,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 지금 학교나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죠. 그런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8번하고 연결해가지고 기억하세요. 지금 학교나 공공단체가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를 쓰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되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성하여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된다. 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할 필요 없다. 자, 10번이요.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다. 그렇죠? 숫자 나오면 항상 자, 우리 1년 이내 배웠어요. 자, 11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농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교재 518페이지 보시면 518페이지 하나 써 놓으세요. 페이지 518 해가지고 하나 써 놓으시고요. 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농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그러니까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농지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번째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농지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 자, 요걸 2번 해가지고 써놓으세요. 2번. 거기 1번은 뭐냐면, 농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요거 해가지고 요걸 1번이라고 이제 써놓으시고요. 거기, 아까 2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농지 소유자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두 가지,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자,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어려운 케이스예요. 요 두 가지는 3년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3년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1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교재는 518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온다 정도예요. 이런 문제도 나온다 정도. 자, 몇 개만 더 할게요. 12번이요. 12번 보시면. 자,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농사 쉬겠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당연한 거죠. 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나가겠습니다. 또는 뭐 어느 뭐 기관에서 불러서 지금 공적인 일에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된다. 자, 13번이요. 그래서 12번 맞고요. 13번. 농지 소유 상환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합니까?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1만 8천 제곱미터를 받았어요. 상속을 예를 들어서 1만 8천 제곱미터를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처분해야 되는 농지는 얼마예요? 난 도시 사니까 이거 전부 다 처분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전부는 아니고요. 상속 범위를 초과한 거, 법에서 상속을 허용한 것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법에서 상속을 한 경우에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얼마였어요? 1만 제곱미터였죠. 그렇죠. 그래서 1만 제곱미터까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8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8천 제곱미터에 한해서 처분 의무가 있다.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8천 제곱미터만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전부는 틀렸죠? 13번에 초과 부분만 처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4번. 농지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주체가 틀렸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가라고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소유 농지,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만 8천 제곱미터를 받았는데, 상속을 받았는데, 1만 제곱미터까지는 내가 팔지 않고 소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8천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8천 제곱미터를 내가 지금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을 사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 땅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청구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1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농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는 이야기죠? 100분의 20 체크하시고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국계법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